제가 이런 강연이 처음이어서 좀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원래 한국경제TV에서 PD로 일했는데 원래 IT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엑셈이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회사와 연이 닿아서 그 시대의 조류에 한번 몸을 던져보자 이래서 그 엑셈으로 이직을 작년 여름에 했고요. 아직은 뭐 저도 이직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저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아까 그 범기형께서 빅데이터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제 핵심은 데이터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뭔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제목을 데이터는 흐른다, 데이터로 풀어보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정해봤고요. 주로 빅데이터라기보다는 인공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는 빅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이 되겠지만 핵심은 주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차를 간략히 보시면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트렌드를 갖고 흘러가고 있는지, 인공지능 현주소에서 전 세계 테크 시장의 트렌드, 인공지능 아니면 죽음, 이런 트렌드를 한번 보고,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굉장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 활용 사례는 뭐 공익적 성격도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어쨌든 인공지능을 통한 사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업화의 성공 3대 요소를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있는지 이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인데 불온한 데이터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 불온한 데이터전은 여기 설명에도 나오듯이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는 융복합 전시로 디지털 시스템 및 데이터가 야기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예술적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외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그 사이에 발생한 예측 불가의 틈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대 예술가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 디지털 메커니즘의 민주주의와 반봉건주의, 디지털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제안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작품을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 MMCA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고요. 불온한 데이터라는 전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나의 값어치는 이 정도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전시물이 있고, 하나의 사례만 보자면 나의 값어치는 이 정도는 이런 거죠. 이제 약간의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온 사인 간판같이 보이는 작품인데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작품을 부르는 관객 수를 집계하고 관객이 이 작품이 뭐지? 하고 검색을 하고 작품의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이 전광판에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시 기간 동안 데이터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전시 종료일에 최종 집결된 값이 작품의 가격이 된다. 이를 통해서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조건들과 함께 이 작품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 전시 작품이 바로 그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작가가 이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이제 시각화를 한 것이 있고, 모든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이거는 데이터의 민주화와 관련된 작품일 것이고요. 이런 굉장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예술 작품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실릴 정도로 이 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널리 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간단히 재미 삼아서 알려드렸고요. 이 전시는 7월까지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불온한 데이터전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물방울. 네, 물방울. 제가 오늘 그 데이터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물의 비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물방울, 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은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제는 모든 공간, 모든 시공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과거에는 그게 잘 채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 구름이죠, 말 그대로. 이 물방울이 모여서 생성되는 게 이제 자연계에서 클라우드 구름인데, 이 데이터, 이 물방울들이 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클라우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 데이터들을 놓치지 않고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구름,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이 뭐 개울도 되고 호수도 되고 강도 되고 바다도 되는데, 이 데이터 산업에서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 호수인데, 이 데이터 호수를 넘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의 바다, 네, 대양, 데이터 오션 이런 개념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옛날에 그 웹서핑, 서핑이라는 뭐 요즘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뭐 말, 2000년 초에 우리나라도 이제 정보혁명의 바다가 휩쓸고 왔는데, 그 정보혁명의 시기가 한창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을 때 서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웹서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거기서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물에 대한 메타포가 있는 거죠. 이제는 데이터 서핑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이미지들을 잘 떠올려 주시면 오늘 강의가 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자, 앤드류 응이라는 그 유명한 AI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옛날에 그 홍콩 영화 4대 천왕 아시죠? 예, 뭐 이렇게 뭐 장국영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곽부성, 네, 그죠? 장하구 뭐 이렇게 있었죠. AI 4대 천왕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분들인데 다 AI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해준 4대 천왕이 있는데, 요 앤드류 응이 있고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가 있고, 얀 루큰 뉴욕대 교수, 요시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그 다음에 앤드류 응, 이렇게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AI를 놓고 뭐라 그랬냐면, AI는 새로운 전기다 라고 했어요. 100년 전에 전기가 거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듯이 향후 몇 년 내에 AI가 모든 산업을 탈바꿈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산업혁명이 보통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었어요. 100여 년 전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말하는 정보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장으로 나타났던 그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전기만큼 강력한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분은 이제 바이두라는 중국의 거대 IT 기업에서 수석 사이언티스트로 계시다가 코세라라는 또 AI 기업을 창업해서 나오셨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검색어가 뭐가 이제 많이 되는지 그런 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영어긴 한데 그 잠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AI는 그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구글 트렌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죠.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딥러닝 이 노란색이고 계속 늘어나죠.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뭐 AI,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AI 관련된 용어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I 워싱이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도 AI 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에 다 AI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 막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이프, 막 이렇게 과장 광고라고 하죠. 과장 광고와 이 AI에 막 갖다 붙이는 그런 현상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AI 기술의 진정한 이익을 좀
가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IBM이라는 미국 거대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왓슨이라는 AI 의료기기, 의료 보조기기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왓슨이 사실 잘 안 됐어요.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그거는 이제 실험 단계이고 왓슨도 이제 옛날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AI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2018년에 가장 유망한 기회는 뭐 AI, 그 다음에 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향후 10년간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도 AI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그 어떤 산업이 이제 뜰지 안 뜰지를 좀 저희가 잘 가늠해, 물론 그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 보시면 되게 친숙한 뭐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커넥티드 디바이스 하면은 뭐 연결기기, 그 다음에 지불, 그 다음에 보안, 로봇,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VC가 이제 벤처 투자거든요. 그 벤처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다 많이 쏘는지 봤더니 AI가 압도적이죠. 네. 다른 것과 이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AI 전문 기업이 있고 그 기존의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어떤 기업들도 AI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AI 사업 투자가 3년마다 3배씩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AI 기업 뭐 거래수라고 하면은 이걸 뭐 기업을 M&A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고 팔거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래수가 뭐 2,800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025년쯤 되면은 AI로 한 3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수익을 기업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4대 천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였고 다른 분이 얀르쿤 교수였는데, 사실 그 4대 천왕들도 혹시나 이제 잘못될까봐 우려를 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백 프로포게이션이라는 이게 딥러닝의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돌파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얀르쿤도 AI의 과대 광고, 과대 선전 현상, 그리고 AI의 겨울, 과거 사실 그 50년대 80년대 그쯤에도 AI가 막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적 한계 때문에 다 망했고 지금이 한 3차 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두 번의 겨울처럼 이번에도 겨울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 우리는 이제 간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AI가 화제고 과거에 그 두 번의 겨울을 맞이했던 AI가 이번에는 좀 왜 실질적인 성과가 날 것 같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냐면, 이 AI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3가지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의 요즘에 용량이 보통 적어도 뭐 64GB, 뭐 많으면 128, 256GB 막 되잖아요. 저장 용량이. 그 다음에 램이라는 그 메모리 용량도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드웨어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었어요.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데이터 가용성의 급격한 확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되게 잘 쓸 수 있게 됐어요. 아까 제가 물방울의 비유 드렸지만 그 물방울들을 이제 채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 4대 천왕이 등장하게 된 건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발전했습니다. 그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 4대 천왕 중심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럼 이런 알고리즘, 이런 모델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인공지능에 뭔가 돌파구 되지 않을까 했고, 실제로 그게 드러났죠. 그래서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50년대, 60년대에 처음에 인공지능이 조명받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야 이거 대박이다 했다가 금방 꺼졌죠. 80년대에도 그랬고, 근데 2010년대 이후로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밖에 있는 벚꽃처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저장과 처리 비용이 급격히 줄었는데, 자, 옛날 컴퓨터 해보시면 뭐 매직 스테이션 이런 거 기억나시죠? 삼보, 뭐 TG 그런 게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3,400만 원? 그니까요. 그 당시 돈으로 3,400만 원 했거든요, 홈컴퓨터가. 근데 용량이라는 거는 몇백 메가바이트? 뭐 이런 정도였어요. 뭐 기가바이트도 아니었고. 근데 90년에 기가바이트당 저장소 비용이 4,400달러였는데 작년에는 0.02달러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비용이 줄었고, 이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도 90년에 78,400달러였는데 작년에 4.9달러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1,500배 증가했고,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뭐 엔지니어는 아니어서 이 특정한 중요한 연산에 필요한 비용도 100배를 감소했다고 하네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람이 생성합니다. 위성 이미지, 제조, 뭐 감시, 환경, 과학, 레이더, 음파, 소셜 미디어, 뭐 우리 그 웨어러블 데이터, 위치 데이터, 뭐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 웹사이트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있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정형은 굉장히 컴퓨터가 다루기 쉬운 데이터예요. 엑셀에 잘 뭐 정리되어 있는, 엑셀에 보시면 뭐 매출 뭐 달별로 쫙 돼 있고, 그리고 엑셀 시트에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비정형 데이터는 뭐 이미지, 음성 이런 거, 뭐 글씨, 사람의 그 육필 잘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12년, 16년, 20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6%, 43% 계속 엄청나게 늘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제타바이트, 뭐 별 희한한 바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기가바이트보다 큰 게 테라바이트인데,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고 1024를 계속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 1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이트, 1엑사바이트는 1024페타바이트, 그리고 이건 제타바이트잖아요. 지금 이 통계에 나오는 거는 제타바이트는 1024엑사바이트예요. 그거는 약 1조 1000억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가늠이 안 되는 데이터의 양이고, 그러니까 67제타바이트라는 거거든요. 2020년이면.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양이.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천왕이 나오면서 알고리즘이 발전했어요. 이미지넷 컨테스트라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지를 잘 분간하느냐, 사람이 더 나으냐, 아니면 컴퓨터가 더 분간을 잘하느냐 실험을 했어요. 2011년만 해도 컴퓨터가 26%의 오류 발생률이 있었어요. 사람이 평균 5%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6년이 되니까 컴퓨터가 3%로 줄었어요. 이 알고리즘의 발전 덕분에.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이 대회가 17년부터 폐지됐어요. 이건 사람이랑 그 컴퓨터랑 비교한 게 이제 무의미한 단계다. 이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저 이미지를 보고 이게 표범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표범이다 이걸 맞추는 게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못 따라가는 지경이다. 그래서 2017년에 이 이미지넷 콘테스트가 그냥 없어졌습니다. 무의미하다 이제. 요 특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마치 이제 바둑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알파고 이후로.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처리 역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처리 능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저장 비용이 내려갔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그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신기술을 다룰 때 많이들 쓰는데요.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떤 신기술이 등장해서 조명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거품이 꺼지고 그 중에 살아남은 기술이 다시 상용화되는 이 단계를 보통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장 꼭지점에 있는 기대를 받는 큰 기술이고, 여기 하늘색이 2, 5년 뒤에 본궤도에 오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어서 이 데이터 시장에서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은 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그럼 머신러닝, 딥러닝 뭐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만약에 이걸 집합으로 보시면은 그냥 인공지능은 쉽게 말씀드리면 밥솥도 인공지능이에요. 취사해가지고 뭐 이 특정 온도에 뭐 현미밥, 뭐 백미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기계가 스스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50년대부터 조명을 받았겠죠. 머신러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좁혀집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좀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고 해서 좀 알고리즘을 짜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 딥러닝은 그거보다 더 고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붐을 이끄는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이고,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학습에 가까워서 자동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좀 넓죠. 딥러닝은 비지도 학습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게 학습도 안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딥러닝은 비지도 학습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딥러닝도 이제 지도 학습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여기도 알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러닝이 더 고도화된 기술인데 아직까지는 좀 지도 학습을 해줘야 된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제 지도 학습이라는 개념인데 지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기관인데 여기서 최초의 인터넷이 탄생한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단계는 내로우 AI다, 좁은 의미의 AI다 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로봇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잘라야 되지? 라고 로봇한테 이렇게 알려준다면 지금 단계는 정말 정밀하게 다 알려줘야 돼요. 너 몇 센치 뭐 옆으로 가서 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몇 센치에 앉아서 거기서 톱질을 뭐 언제부터 시작하고 뭐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사실 지금 AI는. 그래서 좁은 AI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다르파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머신 커먼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커먼센스 하면 이제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럼 상식적 판단을 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이제 미래 영화에서 보는 거는 제너럴 AI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제너럴 AI는, 지금이 내로우 AI라고 보시면은 제너럴 AI는 좀 달성이 쉽진 않을 거다. 네.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지배하고 뭐 그럴 그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 휴먼 레벨의 AI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게 그런 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단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뭐 사람 일자를 다 뺏고 뭐 사람이 뭐 지배당하고 이런 단계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머신러닝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인데, 뭐 보통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강화학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는 뭐 기술적인 에서 잠깐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일일이 지도해줘야 컴퓨터가 잘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간단히 한 장으로 설명드리면,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현재 이제 인공지능에서 가장 발달된 알고리즘인데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 입력값과 출력값을 동시에 입력을 해서 동시에 알려줘서 학습을 시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이 끝나면은 입력값만 줍니다. 그리고 야, 그럼 이거 결과 뭐야? 네가 해봐.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미지를 던져줍니다. 그
이 딥러닝 방금 여기 되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딥러닝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고양이 비슷한 이미지 혹은 강아지 뭐 이렇게 고양이라는 거를 결과값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입력값을 계속 넣으면은 이게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나중에는 테스트를 해보면 새로운 학습할 때 쓰지 않았던 이미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이미지를 넣으면 얘가 고양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의 알고리즘이랑 다른 거는 우리가 이게 정확히 어떤 계산에 의해서 되는지는 몰라요. 현재는. 그래서 여기는 약간 블랙박스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학습을 시킬 때 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를 넣으면 고양이가 아니야. 이걸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학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도 이게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데이터량이 풍부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뭐 사진, 동영상, 음성 이런 거를 분류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제 물론 이제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딥러닝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뭐 화성의 어떤 암석의 분석 여부 판단, 이걸 분석해야 되는 암석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특정 그림 사진을 주고 야 방구호풍으로 바꿔봐, 자동으로 바뀌죠. 네.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그런 화풍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류의 뇌를 분석하기도 하고, 산불, 홍수, 화산가스의 누출을 발생을 추적하기도 하고, CCTV를 활용해서 분실물이나 미아를 찾기도 하고, 고무장갑의 불량품을 구분하고, 멸종위기 동물의 발자국을 식별하기도 하고, 로드뷰 업데이트 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블러 처리를 한다. 이런 기능들. 말씀드렸듯이 보통 뭐 이미지나 동영상, 음성 굉장히 아까 데이터의 종류로는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게 딥러닝이죠. 그게 다루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나사 있습니다. 나사. 미국의 나사에서 딥러닝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각 정보를 다루는 걸 비전 AI나 뭐 컴퓨터 비전이라고 보통 업계에서 통용을 해요. 그래서 화산 폭발 감지, 산불 추적, 홍수 추적, 화산가스 누출 이런 거를 비전 AI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선의 동력 관리, 그 다음에 로봇 운항 일정의 스케줄링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 하고 있고, 로봇 마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화성에 있는 암석을 나사가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이걸 근데 유의미한 암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암석이 있으니까 이걸 자동으로 분석을 해라 하는 거를 비전 AI를 활용해서 뭐 암석의 모양, 밝기 등을 분석해서 중요도가 높은 암석을 자동으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목성 위성에서 20에서 30km의 빙하를 뚫고 80에서 100km의 물층을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로봇이 자동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방금 그 암석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딱 보고 알아서 요 암석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 분석을 해야겠다. 자동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는 아닌 암석들을 다 걸러내고, 그래서 자동으로 유의미한 암석을 고른 뒤에 분석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구글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진, 하나의 사진, 정주되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울 수 있겠죠. 그런 뭐 고오픈으로 바꿔라. 사진 한 장이니까요. 근데 구글이 어느 정도까지 그 수준이 올라갔냐면 구글의 어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농구를 해요. 그냥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합니다. 여자 개발자가. 그러면은 농구를 하면서 이렇게 레이업 슛을 이렇게 하는데 그 동영상 중간에 고우나 뭐 뭉크 하풍으로 바뀌어요. 영상이. 그 동영상이 재생 중간에 사람을 제외하고 배경만 그 화가 하풍으로 바뀌는 이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다 딥러닝이 해주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 조절을 해야 돼요. 냉각수를 머신러닝으로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의 불법 벌목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다를 거잖아요. 그냥 뭐 새 지저귀는 소리, 뭐 평소에는 새 지저귀는 소리, 뭐 바람 소리 이런 것만 들릴 텐데 갑자기 막 하는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소리 음향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불법 벌목을 감지하기도 하고, 농가도 지원하는데 소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10만 마리까지 사육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송보드라는 일반 새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굉장히 큰 새가 있어요. 그 새의 뇌를 1만 장 이상으로 나누어서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에 뇌와 뉴런을 연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딥러닝이라는 게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간의 뇌처럼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뇌를 닮아가게 그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면은 알츠하이머 같은 그 치매죠. 예, 치매 같은 인류의 뇌 연구에도 활용이 될 거고요. 트럭 정비에도 활용이 됩니다. 뭐 트럭에 머신러닝을 추가해서 드라이빙 패턴, 사람마다 이제 운전하는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트럭의 타이어의 마모, 기타 고장 등을 이 A라는 드라이버는 이런 고장이 더 날 것 같아, 이런 걸 미리 알려줘서 정비를 미리 해서 사고를 막거나 비용을 절약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고무장갑,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공장에서 불량품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요. 멸종위기 동물 보호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치타인지 뭐 사자인지 뭐 이런 거를 자동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과 가정폭력 방지, 공공데이터 활용 등 AI를 통한 사회 공공 프로젝트. 그러니까 AI가 뭐 굉장히 뭐 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이런 거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는데, 중국의 센스타임이라는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공산당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20억 개의 이미지를 상당수, 그러니까 테스트에 필요한 20억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정부가 직접 줍니다. AI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CCTV 데이터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얼굴 나오고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거예요. 니네 개발해라. 그래서 설립된 지 4년 만에 뭐 기업 가치가 6조가 되기도 하고, 뭐 중국 AI 기업에서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동전 양면 같은 건데요. 이게 뭐 여기는 좋은 사례로 CCTV를 활용해서 분실물 미아 찾기 가능하겠죠. CCTV로 다 영상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미지 분석으로 신고자를 추적해서 분실물 혹은 미아와 마지막으로 동행한 지점까지 추적해서 이후 해당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신장 위구르의 시위대나 이런 그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불순분자다 하는 사람을 이 기술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겠죠. 굉장히 무서운 기술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라서 가능한 것 같고, 빅브라더 사회가 이제 목전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센스타임이라는 회사도 있고 재밌죠. 중국이라서 가능한. 그럼 이런 수많은 AI 활용 사례, 공익적 활용 사례, 뭐 기업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AI를 사업화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이제 국내 사례도 좀 봐야겠죠.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하는 건데, 뭐 셀바스AI라는 회사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 AI의 모형, 분석 모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뭐 가령 뭐 소매업, 뭐 뷰티, 뭐 그 데이터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모델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산업 영역별, 도메인별 알고리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옴니어스라는 사례를 한번 보면 패션 AI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AI를 적용해서 패션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분석 모형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에요. 여기서 40명의 외부 패션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AI 분석 모델링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이건 또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죠. 자, 여기서 40명의 외부 패션 전문가는 인공지능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 패션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떤 그 패션 뭐 옷 사진이 있다고 치면 패션 업계 전문가가 와서 분류를 해줘야 유의미한 분류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분류가 되고 걸러짓게 걸러져야지만 제대로 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션 업계의 전문가를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랑 붙이는 거죠. 같이 일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산업 특정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메인의 전문가를 꼭 붙여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야만 정교한 AI 분석 모형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처음에 그 물방울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센스타임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아무튼 정부가 많이 도와줬죠. 네, 정부가 20억 개 이미지 중 상당수를 정부가 직접 제공을 했고,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중에 의료 쪽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병원과의 협력 관계로 빅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뭐 MRI나 CT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그걸 보고 여기 뭐 종양인지 아니면 그냥 큰 이상이 없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루닛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이 해줘요. 근데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은 사람을 도와주는 단계인데 사람 의사, 인간 의사보다 좀 그 판독률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실패 사례도 있어요. 아까 IBM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내 병원에도 많이 도입이 돼 있는데 IBM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및 치료하는데 의사들을 도와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여기는 신규 데이터가 계속 중요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폐암의 경우에 치료 방법의 일치율이 17.8%밖에 안 될 정도로 약간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에디슨이 세운 회사죠. 미국의 GE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열사 중에 GE 프레딕스라는 게 있었고 공장의 장비 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업화가 되고 돈이 되려면 GE라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범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소비자가 늘고 수요자가 느니까. 근데 GE 내부의 기존 사업부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쳐가지고 추가 고객사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못했고 결국에는 매각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개발자랑 우수인력 확보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R&D 팀의 80% 이상이 뭐 석박사, AI 관련된 우승자 출신을 계속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AI 인재들이 미국이나 이런 돈 많이 주는 데로 일단 글로 많이 가요. 실리콘밸리나 이쪽에. 제가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가 물론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은 굉장히 물가가 더 비싸긴 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푸드 쿠폰이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는 연소득 1억 2천만 달러인가 넘지 않으면 푸드 쿠폰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미국 돈으로 치면은 보자 몇만 달러죠? 10만 달러 한 1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푸드 쿠폰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은 우리 돈으로 치면은 억대 연봉자가 너 돈 많이 못 버니까 내 푸드 쿠폰 줄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쪽에 몸값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인재들도 그쪽에 가면은 초봉으로 10만 달러는 무조건 이상 받는 거죠. 네, 무조건. 거의 무조건. 인공지능에서 좀 잘한다 싶으면 우리나라 친구들도 거기 가면은 바로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뭐 1, 2억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잘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인재 확보가 이제 AI 업계에 굉장히 큰 화두인데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플런티라는 뭐 여러 가지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네이버는 프랑스에 뭐 AI 연구소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I 인력 1,500명을 신규 확보하기도 하고 카카오도 뭐 난리죠.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SK텔레콤이 좀 엄청 큰 통신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리서치 센터를 신설했는데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인공지능 리서치 센터를 신설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60명 확보 계획이 현실적인 계획으로 생각한 거죠. 그 대기업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좀 60명이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한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화를 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의 특정한 영역별, 아까 물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 그 분야에 맞는 알고리즘을 어쨌든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메인별 AI 분석 모형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빅데이터, 물이 모두 증발하듯이 데이터가 다 증발해 있으면 안 되고, 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보통 이제 3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공지능으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시면 VC 투자 비율, AI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세계 VC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머신러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은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래서 딥러닝까지 포함하는 좀 광범한 개념이고, 이 머신러닝은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동화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은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상대적으로 딥러닝보다 쉽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일로 많이 가겠죠.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비전 AI, 컴퓨터 비전이라고도 하는 비전 AI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피사체, 객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다. 아, 이 사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람을 세는 거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비전 AI, 컴퓨터 비전. 당연히 자율주행 같은 그런 기술에도 당연히 이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자연어 같은 경우는 NLP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는 건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가고 있죠. 너무 어려워요. 네. 특히 우리나라 말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들었는데 삼성의 빅스비 있지 않습니까? 그 빅스비 개발하는 그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 너무 어렵다. 이 자연어 개발이, 인공지능 자연어 개발이 너무 어렵다. 한국말은 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문맥으로 파악하는 단어들이 많지. 물론 우리말뿐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가령 이렇게 하는 거죠. 유부남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오늘 맥주 한잔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장모님 오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바로 알죠. 그게 노라는 거를. 그죠? 사람은 그 상황과 문맥을 파악해서 바로 알잖아요. 아, 그래, 그럼 쉬어라 하고 끊는데, 컴퓨터한테 오늘 맥주 한잔 하러 갈래? 그럼 yes, no 이렇게 대답, 그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장모님 오시는데? 라는 게 노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컴퓨터한테 만약에 오늘 장모님 오시는데? 라고 말을 했다면 컴퓨터가 과연 이걸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문맥과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이 언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처리하기가,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기가.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건 17년 자료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미창부에서 정리한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처리랑 영상 인식이 17년 기준 한 2.1조 원. 굉장히 큰 편이죠. 그 다음에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큰 대기업만 좀 보시면 빅스비 비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AI 센서 개발이 목표다. 그러니까 비전 AI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이미지넷 컨테스트라 그래서 사진을 구분하는 게 컴퓨터가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도 스마트 렌즈라 그래서 네이버 요즘에 보시면은 쇼핑하는 것 이렇게 뭐 이렇게 마우스 딱 대고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사물을 딱 대면 스마트 렌즈에서 대면 쇼핑 정보가 막 나와요. 그 스마트 렌즈 써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뭐 로드뷰 업데이트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된 촬영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서 뭐 번호판만 검출해서 일괄적으로 흐림 처리를 한다던가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가면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회사는 산업 영상에 포커스를 해요. 그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산업 영상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뭐 이게 어떤 뭐 위기 상황이 있을 가령 뭐 CCTV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안전모를 안 썼어요. 그럼 그걸 발견을 한다든지, 특정한 부품이 어디에 뭐 잘못 놓여져 있다든지, 뭐 드럼통이 넘어져 있다든지, 그런 거를 뭐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처리를 해낼 수도 있겠죠. 비전을 통해서.
뷰노라는 또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병원이 보유한 엑스레이 영상에 딥러닝을 접목해가지고 뼈 나이를 판독한대요. 이거는 실제로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AI 활용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최초 인허가가 났고, 뷰노메드 보네이지와 전문의와의 오차는 7개월 미만이고 판독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00% 사람을 대체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속도를 굉장히 올려주고 있고, 뭐 폐암 영상 판독 이런 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당뇨병, 망막증 이런 망막 진단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소매가 있어요. 소매는 이제 선발 주자 기업일 경우에 적용을 하면, 이거는 그래프를 뭐 간단히 보시면은 뭐 AI 선발 투자를 뛰어들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매 분야도 굉장히 크죠. 방금 얘기했던 뭐, 자, 그래서 소매는 이베이나 아마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은 좀 단축하기 위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개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에서의 핵심은 개인화. 100이면 100, 뭐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의 딱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정교하게 분야 나눠서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를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생각하시면 최저가 이미지가 강하시죠.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놀라운 건 뭐냐면 최저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해요. 그래서 아마존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 항상 최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분홍 실선이 아마존 가격인데 파란 실선이 타사 가격이에요. 실제로 아마존이 더 비싸게 파는 타임이 있어요. 이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때는 아마존이 더 싸고 이런 시간대는 더 비싸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시로 가격을 막 바꿔요. 하루에도 막 가격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이익과 가장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머신러닝 이런 기법으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열심히 인수하고 있고, 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국내 기업도 소매에 뛰어들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헬스케어로 마지막에 가보시면, 아까 4대 천왕혁명의 제프리 힌턴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걸 그만둬라. 그래서 2016년 6월에 말했어요. 벌써 이것도 벌써 2년 반 정도 지난 거고, 5년 안에 딥러닝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능가한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의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영상의학과에 가는 의사들이 거의 없어졌대요. 요즘에.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이거 여기는 없습니다만, 어떤 의사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인공지능 대책회의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가 뭐 대응 방안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 중에 굉장히 큰 득표를 차지한 게 그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밥그릇이 뺏기는 거죠, 의사들이. 그다음에 또 유명한 뭐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2012년에 의사의 80%가 대체될 것이다. 예, 벌써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 아까 소매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는 AI를 적용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분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대처될 것 같아요. 돈이 더 될 거니까. 역시 투자랑 인수도 굉장히 헬스케어 쪽에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IBM 말씀을 아까 드렸고, 뭐 뷰노 같은 아까 보네이지, 우리나라의 그 뼈나이 판독하는 회사 루닛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유방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심정지 예측. 이건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어요. 병원에 있는 그 굉장히 위독한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심박 데이터는 계속 접수가 되잖아요. 기록이 되고 데이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의사한테 호출을 바로 줘요. 그리고 의사한테 내일쯤에 이분이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동안 심정지가 있었던 사람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심정지를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도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봤더니 K웨더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미세먼지 워낙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소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개인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가드 K라는 이 미세먼지 관련 기업도 국내 최초로 이제 개인 공기질 관리 서비스를 하겠다.
제 생각에는 여기도 결국은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내일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예측을 해줄 수 있겠죠. 실내 공기의 수준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환기를 하세요. 언제쯤? 몇 시쯤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게 물이죠. 개울, 시내인데 영어로 하면 스트림입니다. 스트림. 그럼 이제 미래 AI 비즈니스는 지금 이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트리밍 경제로 갈 것 같아요. 그 구독 경제라고 요즘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제 모든 뭐 상품이든 데이터든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했다면 소유죠, 소유. 그 고인물이라면은 이제는 흐르는 물 중에서 그걸 잠깐 빌려 쓰는 거죠. 이 흐르는 물이 있고 데이터가 막 흘러가요. 그러면 나는 그 중에 잠깐 빌려 쓰는 거죠. 구독을 해가지고. 그 내 건 아니에요. 넷플릭스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은 그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하진 않거든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보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고 그냥 보고 치우는 거죠. 이게 흘러가는 거죠, 데이터는. 그럼 데이터의 이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구독으로 간다. 구독 경제, 이제 스트리밍 경제로 대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최근에는 게임.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드웨어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지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좋은 컴퓨터 사양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막 그래픽 좋은 거 하고 뭐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구글이 스타디아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컴퓨터의 사양에 관계없이 좋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도 구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월 뭐 2만 원 줄게. 그러면은 내 컴퓨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접속만 하면 하드웨어는 구글 걸 빌려 쓰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게이밍 스타디아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다운로드 할 필요도 없고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바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버나 이런 하드웨어는 구글 걸 빌려 쓰는 겁니다. 게임도.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하니까 애플도 난리예요. 애플 아케이드라는 걸 해서 또 게임을 그 애플의 생태계에서 게임을 이렇게 구독 경제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또 만들고 있고 현대차가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3가지 차종을 바꿔가면서 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독 경제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이런 흐름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물방울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이 물방울들이 과거에는 그냥 증발이 됐다면 이제는 이 물방울을 모아서 구름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데이터의 대양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서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수많은 사용자 데이터, 수많은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화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가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유튜브에서 내가 특정 영상을 봤는데 추천 영상을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이 딱 있어요. 되게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그 로그인 해놓으시면 그게 쿠키라 기록이 다 남는 거거든요. 그게 다 결국 이 구독 경제의 핵심은 구독 경제를 맞물리는 핵심은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개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번 인공지능 그 다음에 데이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사업자로서 AI를 활용하는 방법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MS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AI를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고 굉장히 저희가 막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소프트웨어 막 코딩을 하고 막 이런 기술을 몰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실험 데이터만 있으면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가령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시는 초밥집에 손님이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개발하시거나 뭐 했을 때 그런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핵심 개발자 소수만 만약에 어떻게 영입을 하신다면은 그들이 구글, 아마존, MS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글로벌 그 IT 공룡들의 플랫폼에서 거기에 있는 툴을 가지고 쉽게 개발하실 수 있는 그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로 활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들이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그런 일종의 구독입니다. 그것도 우리 플랫폼을 쓰고 그 대신 돈을 좀 내라. 근데 니네가 쉽게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분들도 뭐 현재는 구글, 아마존, MS 같은 미국 대기업이지만 그런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를 개인이 얻는 방법. 사실 이 데이터가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원유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잘 안 합니다. SK텔레콤, 뭐 KT, 뭐 LG U+ 같은 통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잘 안 해요. 마찬가지로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가 힘들고 공개는 쉽지 않은데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국가에서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개방 플랫폼들이 있긴 있어요. 뭐 data.go.kr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 거기서도 뭐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방이 돼 있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뭐 유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공개하기도 해요. API라고 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좀 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핵심적으로 돈 되는 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그게 뭐 좋을 거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아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AI의 어떤 굵직굵직한 세 가지 3대 요소 있잖아요.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있고, 뭐 기술, 인재가 많이 있고, 모델 개발을 잘하고 있고, 만약 그런 게 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나 뭐 소매나 아니면 비전 뭐 이런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혹은 그 기업이나 혹은 그 기업의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핵심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 개개인마다 워낙 개성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철저한 개인화가 될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학습 패턴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뭐 밤새 분석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학생의 데이터가 그 성장 과정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데이터가 쭉 축적이 돼 있다면은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쫙 분석해줘서 심지어 그 학생의 성격까지 해주는 세상이 올 것 같고요. 지금은 그걸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는 거죠. 스카이캐슬. 대대적으로 믿으셔야 네. 합니다. 아마 교육 분야도 제 생각에는 철저한 개인화, 그 학생들 철저히 1:1 맞춤 교육이 될 것 같고 그 번역의 발전은 아까 팝하거나 네이버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팝하거나 그 구글에서 번역기에서 한번 쳐보세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만 잘 쓰셔도 영작이나 혹은 영어의 번역이 옛날에 비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최근에 저도 해봤는데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가 어려워서 다행이야. 한국어 같은 그 언어로 제가 교착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착어는 굉장히 힘들다. 한국어는 아무튼 힘들대요. 유독 힘들다고 합니다. 영어같이 이렇게 단어로 뚝뚝뚝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경우 쉬운데 이게 조합이 돼. 글자가 조합이 돼. 우리 세종이 네. 너무 문자를 어렵게. 그리고 뭐 둥구스름하다, 둥글다, 동그랗다, 동구스름하다 뭐 이게 아무튼 그래서 번역은 글쎄요. 근데 아마 음성 번역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국어는 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뷰티랑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 구독경제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경제 모델 좀 눈여겨봐 주시고 헬스케어도 잘 접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물류 데이터는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 컨설팅이 지금 의뢰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전국 물류지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시간, 그다음에 배송지, 배송 주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가치 창출이 되려면 물류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제 생각에는 쿠팡이나 뭐 요즘에 새벽 배송하면서 전쟁이잖아요. 쿠팡, 신세계, 뭐 롯데 뭐 다 지금 물류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핵심은
이런 뭐 시간 가격도 중요한데 배송지 그다음에 뭐 어떤 발송 시간과 뭐 도착 시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간 게 있을 거고 그럼 시간축 공간축을 잘 결합을 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최적의 입지가 나올 것 같아요. 물류센터. 예, 뭐 최적의 물류센터. 여기다 물류센터를 하면은 유지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우정사업본부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물류 데이터 쪽은 시간축과 공간축을 활용해서 최적의 물류 입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다른 데이터를 뭐 엮어보는 거죠. 뭐 가령 뭐 어디는 유동인구가 뭐 많다. 뭐 이런 걸 또 상권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류라고 하면은 그리고 시간 가격뿐만 아니고 주소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 문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정사업본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법정동 주소하고 행정동 주소가 다르대요. 근데 그게 아무튼 이 물류 데이터 센터나 뭐 물류 지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든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잘 해결해 보시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